극심한 불황이 이미 왔고 계속된다. 많은 분들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정부는 왜 경제가 회복된다고 말하나? 많이 걱정되실 겁니다. 극심한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문을 좀 갖고 있어요. 외환위기 때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1%고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2.4%인데 어떻게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힘들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0년의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고 22, 23, 24, 25 내내 평균 1.9% 수준의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어려웠고 그리고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싱 경기 12라운드를 계속 얻어맞은 거죠.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힘든 상황까지는 아닌데 왜 더 힘들다고 하실까? 그걸 놓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말 그대로의 불황을 5년 동안 경험하고 내내 맞았기 때문에 그 경기가 끝나면 사실 한 달 동안 알아눕는 겁니다. 극심한 불황이 이미 왔고 계속된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정부는 왜 경제가 회복된다고 말하나? 특히 경제는 왜 내수 중심으로 회복된다고 말하나?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는 경제전망의 저자로서 한번 그걸 객관적으로 비교해보고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경제를 바라보는 것이 맞는지 혹연을 말씀드리고자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의 내수 경기가 참 불안하다라는 것을 대표성 있게 보여주는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현장이 자영업자분들이 유리문 앞에 붙여놓은 폐업 문구인 것 같아요. 얼마나 참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취업 구조를 보면 취업자가 약 2,700만이에요. 그럼 2,700만 명 중에 대략 2,050만 명 정도의 임금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월급쟁이 부자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은 임금 근로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약 65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계신 거예요. 임금 근로자가 월급을 받아서 자영업자 매출로 연결되는 거예요. 소비하면서. 그리고 그 소비하는 게 일부 내수 경제로 표출이 되는 구조죠. 근데 2023년 경제 전망할 때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모두가 가난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실질 임금이 감소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합니까? 임금 근로자들이 소비를 아끼죠. 소비를 아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2020년 팬데믹의 충격 때 소매 판매액이 마이너스 0.1%로 감소하는 건 그렇다 칠 수 있겠지만 근데 22년, 23년 이렇게 소매 판매액이 급감했습니다. 근데 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2.4%로 소매 판매액이 더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것이고 이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감하는 겁니다. 23년 작년 기준으로 약 97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폐업한 것이고 인구 구조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베이비붐 세대가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시작했는데 재취업하기가 어려우니 창업을 하는 거예요. 폐업을 예고한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24년 올해의 폐업자 수는 1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폐업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중산층이 저소득계층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소득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거거든요. 너무 안 좋은 현상들이 반복됩니다. 이 정부 사이드의 전망은 왜 회복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는 KDI의 전망, 한국은행의 전망을 가지고 전망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현재의 경기의 흐름을 진단하고 향후 경제를 전망하는 저의 진단이나 두 기관의 진단이나 비슷하겠죠? 진단은 하나로만 하고 두 기관의 전망을 잠깐 말씀드린 다음 저의 전망을 말씀드리고 왜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은행의 한국경제 진단을 가볍게 보고 전망을 가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지금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2%예요. 그러니까 2%를 넘어도 안 되고 2%를 밑돌아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전월 발표된 게 1.6%고 엊그제 발표된 게 1.3%입니다. 지금 2%라는 기준선, 목표 물가를 밑돌기 시작한 거고요. 이 물가 상승률이 1.3%로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부진해졌다는 겁니다. 디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2%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기 시작할 때 그 전까지는 우리는 내내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었던 나라예요. 실제 마이너스 물가도 기록했었고. 그러면 일시적인 인플레를 경험했고 다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나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너무 늦었던 거 아닌가, 한국은행이 또 이런 면에서 실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내수 경기라는 것을 본다면. 그러면 한국은행이라고 판단했을 때 GDP의 민간 소비도 이미 위축됐고요. 소매 판매도 계속 둔화되는 흐름이죠.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전망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둔화되는 흐름이고 취업자 수도 좀 둔화되는 흐름이고 경기가 둔화되는 흐름이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도 그냥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2% 수준에 수렴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를 밑돌 것까지는 전망하진 않고 있어요. 그만큼 2%를 밑돌지 않도록 금리 인하를 단행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한국은행은 또 역시 25년 경제를 상저하고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24년 상반기 경제 2.0, 25년 1.8, 25년 하반기 2.4로 경기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25년 하반기 어쨌든 회복을 시작할 거야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이런 흐름이 왜 전개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핵심입니다. 24년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어쨌든 2.4%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은 수출이 뒷받침돼서 수출의 기여도가 이만큼 높기 때문에 내수는 뚜렷한 회복은 아직 아니지만 어쨌든 수출이 뒷받침되면서 그나마 한국 경제 성장률이 2.4%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24년 하반기부터 반도체나 조선이나 자동차가 그동안에는 수출이 뚜렷하게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 성장을 좀 나름 지탱해 왔고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그만큼 뚜렷한 성장 기여를 못하니 이제부터는 그 부분의 성장 기여가 없고 내수 성장 기여도가 늘어나는 국면으로서 한국 경제의 나름 2.2%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25년에 2.2% 수준의 성장률이 유지된다는 것은 25년 상반기, 25년 하반기 나름의 드라마틱한 내수 성장 기여도가 회복될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수 회복의 여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금리를 인하해도 부동산 시장으로만 쏠리고 그런 움직임으로만 전개가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사실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금리 인하와 그런 재정정책의 투입의 효과가 내수 성장 기여도를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가 과연 한국은행의 전망 시나리오가 정말 이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저는 갖게 됩니다. KDI의 진단을 가겠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률의 흐름이 전년 동기 대비 24년 기준으로 1분기 때 나름의 정점을 찍고 24년 2분기 들어 꺾입니다. 특히 전기 대비로는 24년 2분기 들어 꺾이죠. 마이너스 0.2%로.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배경 중에 보시는 것처럼 민간 소비는 둔화되어 가고 있고 소매 판매액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건설 투자도 둔화되고 있고 설비 투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이 세 가지를 더하면 뭘까요? 이게 내수예요. 외수와 내수를 더하면 GDP예요. 내수가 다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가격이 왜 떨어질까요? 공급이 많아져도 가격이 떨어져요. 수요가 줄어들어도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지금처럼 내수가 둔화돼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가정하면 내수 경기가
참 부진해서 지금은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국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은 불황형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입니다. 취업자 수의 증감을 봐도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주춤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내수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KDI의 한국 경제 전망입니다. KDI는 한국 경제를 전망할 때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제, 국제 유가에 대한 전제를 깔았겠죠.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 3.3, 3.2, 3.2%로 세계 경제의 흐름이 전개될 거라는 기존의 전제에서 이번에 전망할 때 반등할 거라고 전제를 바꿔놓고 전망했죠. 이 바꿔놓은 전제가 맞습니까? 안 맞죠. IMF는 오히려 하향 조정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국제 유가에 대한 전제도 23, 24, 25년 국제 유가가 이렇게 높게 치솟았다가 높은 국제 유가가 나름 유지된다라는 이런 전제에서 수정된 전제는 하향 안정화될 전제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대한 전제와 국제 유가에 대한 전제가 어쨌든 우리 한국 경제를 전망할 때 긍정적인 전제로 바꿨죠. 한국 경제라는 전망치 C를 전망할 때 A 더하기 B인데 A와 B를 긍정적으로 바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한국 경제를 전망할 때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하겠죠. 세계 경제의 흐름이 팬데믹 경제 위기 오기 전까지의 평년 성장률이 3.7%였어요. 10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 근데 팬데믹 이후의 평년 성장률이 3.2%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저성장 고착화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25년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가 3.3에서 오히려 3.2에서 그동안 내려왔습니다. 부정적으로 더 바뀌었습니다. 이 전제가 이미 바뀌었는데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고요. 그러니까 내수가 뚜렷하게 회복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어쨌든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조금 강화해 나갈 수는 있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인간 소비를 끌어올릴 만큼의 여력은 25년에 당장 일어나긴 좀 어렵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 경제를 1.9%, 2%의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극심한 불황이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 전망은 정말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경제가 낙관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전망한다면 세수가 충분할 것이다 라고 세수를 추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세수 추계가 안 나오는 거죠. 다른 데 쓰여야 될 예산이 사실은 엉뚱한 데 쓰이게 되는 것이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는 거예요. 원래 계획과 달라지는 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말이 맞는 겁니까? 이 낙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이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하고 기업들의 움직임을 또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긍정적인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낙관적인 전망과 그것에 대한 실망과 반복되는 조정이 있다면 그 전망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 경고에 대응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있는 그대로 전망은 전망대로 제시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